태종 이방원은 며느리를 직접 고르셨다. 왕자의 난을 2번이나 일으켜 형제들의 피로 왕좌에 오른 태종 이방원. 그런 그가 셋째 아들 충녕대군의 혼처를 직접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의 아버지를 자신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아들의 왕위를 위해 며느리의 친정을 멸문시킨 냉혹한 군주. 그러나 그 잔혹한 칼날의 끝에는 아들만큼은 자신과 같은 피바람 속에 살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뒤틀린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기록한 태종 이방원과 며느리 소원왕후 심씨 사이에 얽힌 충격적이고도 비극적인 궁중비사를 지금 시작합니다. 충녕대군의 혼처를 고르는 아버지. 태종 11년, 서기로는 1411년. 한양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뒤편의 편전, 사정전. 숯불이 타들어가는 화로 하나가 넓은 방 안을 겨우 데우고 있었고 창호지 너머로 바람소리가 칼날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 방 안에 한 사람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선의 3번째 임금 태종 이방원. 올해 51살이 된 이 군주의 얼굴에는 왕좌에 앉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태종의 앞에는 한 장의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붓글씨로 빼곡히 적힌 그 문서는 셋째 아들 충녕대군 이도의 혼처 후보 명단이었습니다. 태종은 그 명단을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충녕이 올해 14이다. 왕자의 혼례를 더 미룰 수는 없다. 태종에게는 적자가 3 있었습니다. 마지 양녕대군, 둘째 효령대군, 그리고 셋째 충녕대군. 세자의 자리는 이미 마지인 양녕에게 주어져 있었고 조정의 모든 관심과 기대는 미래의 임금이 될 양녕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둘째 효령은 불심이 깊어절간 출입이 잦았고 셋째 충녕은 궁 한쪽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책만 읽는 조용한 왕자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충녕은 왕위와 가장 거리가 먼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종은 이 셋째의 혼사에 유독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셋인데 유독 셋째의 배필을 직접 고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신하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세자도 아닌 왕자의 혼처를 임금이 직접 간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종의 속내를 감히 묻는 신하는 없었습니다. 이 임금이 어떤 분인지 조정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태종은 명단 위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습니다. 이 가문은 세력이 너무 크다. 저 가문은 집안이 너무 약하다. 이쪽은 벼슬아치가 많아 당파에 휘말릴 우려가 있고 저쪽은 가세가 기울어 왕실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 태종의 기준은 까다로웠습니다. 단순히 좋은 집안의 좋은 딸을 고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0수년 뒤에 전국까지 내다보며 배필을 고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녕이는 걱정이다. 세자의 그릇인지 아직 판단이 서질 않는다. 학문은 게을리하고 유흥에 빠지는 날이 잦아지고 있어. 만약의 말이다. 양녕이가 세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아이는 충녕뿐이다. 태종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정도전과 남은 일파를 베고 이복동생 방석과 방번을 죽이고 형인 방과가 양위하도록 밀어붙여 결국 왕좌에 오른 자신. 그 모든 피바람의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외척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처가의 힘이 너무 크면 왕은 허수아비가 되고 처가의 힘이 너무 약하면 왕비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 절묘한 균형을 맞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왕실 혼인에서 가장 중요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이 일을 절대로 남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후보 명단을 3번째 흘러 내려가던 태종의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청송심씨 가문 시몬의 맏딸. 태종은 그 이름을 손끝으로 가만히 짚으며 턱을 쓸었습니다. 시몬 이 사람에 대해 태종은 이미 적잖은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문과에 급제한 수재로 학식이 뛰어났고 성품이 고다 조정에서도 품행을 인정받는 관료였습니다. 가문은 반듯하되 지나치게 크지 않았고 세도가의 냄새가 나지 않는 깨끗한 집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몬 자신이 정치적 야심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제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이었습니다.
시몬이라 욕심이 적고 분수를 아는 자, 그런 자의 딸이라면 충령의 내조를 맡기기에 부족함이 없겠지. 하지만 태종의 계산에는 한 줄 더 숨겨진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태종의 머릿속에는 또렷하게 새겨져 있는 냉혹한 계산이었습니다. 시몬의 가문이 나중에 외척으로서 힘을 키운다 해도 내가 살아있는 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그때는 내가 직접 뿌리째 잘라내면 된다. 시몬 정도의 가문이라면 자르기도 어렵지 않을 것이야. 이것은 장인감을 고르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장기판 위에 말을 놓는 군주의 계산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를 고르면서 동시에 그 아버지를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교환 가능한 말로 설정하는 전략. 사위에게 줄 딸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버릴 수 있는 패를 미리 쥐어놓는 것이었습니다. 태종은 붓을 집어들어 먹물에 담갔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딸 이름 옆에 동그라미를 천천히 그렸습니다. 먹물이 종이 위에 스며들며 검은 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 시몬 가문의 영광과 비극이 동시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넓은 천하에 오직 태종 이방원 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충녕대군과 심씨 소박한 혼례의 날. 태종 16년 봄 한양의 골목마다 매화향기가 은은히 번지던 3월이었습니다. 이 해에 충녕대군 이도와 시몬의 맏딸 심씨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세자가 아닌 왕자의 혼례였으므로 규모는 세자빈 간택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궁궐이 아니라 충녕대군의 사저에서 치러졌고 하객의 수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이 소박한 혼례의 모든 절차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패백에 쓸 비단의 색깔부터 신부의 가마가 들어오는 방향, 혼례상에 올릴 음식의 가짓수까지 사소한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혼례 당일 충녕대군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올해 16이 된 소년이었습니다. 키는 또래보다 훌쩍 컸지만 어깨는 아직 좁았고 손에는 글을 너무 많이 써서 생긴 굳은 살이 잡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 특유의 깊은 사려가 담긴 눈.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 눈에 소년다운 떨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범마마께서 직접 고르신 분이라 하셨다. 어떤 분이실까? 아범마마의 눈에 든 사람이니 보통 분은 아닐 터인데. 초례청에 마주 앉아 기다리는 시간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대문 밖에서 가마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고 시녀들의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가마의 발이 거치고 심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곱게 쪽을 찐 머리에 화관을 올린 14살의 소녀였습니다. 연지를 찍은 볼이 매화처럼 붉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초례청까지 12걸음을 걷는 동안 시선은 한 번도 위로 올라가지 않았고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자세가 나무처럼 반듯했습니다. 충령은 그 모습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까운 내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 배웠을 때, 이분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전한례와 교배례가 끝나고 합끝내로 표주박에 담긴 술을 나누어 마실 때 충령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심씨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가 16살 왕자보다 더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은 혼례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내관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부의 거동이 어떠하더냐?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사옵니다. 걸음이 반듯하고 절이 바르며 눈을 함부로 들지 않았사옵니다. 그래 시몬의 딸다운 모습이로군. 태종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혼례가 끝나고 충녕대군의 사저에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자궁이 아닌 왕자의 집이었으므로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방 서너 칸의 작은 마당 하나, 울타리 안에 소박한 텃밭이 전부인 아담한 살림이었습니다. 세간살이도 넉넉하지 않아 세자인 양녕대군의 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공간에서 충녕과 심씨는 놀라운 속도로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충령이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에서 책을 읽으면 심씨는 묵묵히 옆에 앉아 심지를 돋우었습니다. 기름이 줄어들면 소리 없이 기름을 채우고 충령이 자세를 바꿀 때면 어느새 방석의 위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들을 충령은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충령이 읽다가 무릎을 치며 감탄사를 터뜨리며 심씨가 무엇이 그리 재미있냐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충령은 신이 나서 책의 내용을 줄줄이 풀어놓곤 했는데 심씨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때때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마다 충령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부인의 생각이 나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소. 또 한편 시몬은 딸이 왕자에게 시집간 뒤 조정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태종의 신임을 받아 벼슬이 차근차근 올랐고 명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될 만큼 외교적 능력도 인정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시몬 가문의 앞날은 꽃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궁궐의 가장 깊은 곳에서 태종은 두 가지를 동시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자 양령에 갈수록 거칠어지는 행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셋째 충령에 점점 드러나는 비범한 자질이었습니다. 이 두 갈래의 시선이 교차하는 바로 그 지점에 시몬 가문이 서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령 폐세자 그리고 충령의 운명이 바뀌다. 태종 18년 조선의 궁궐은 세자 양령대군의 행실 문제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사태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조금씩 골마오고 있었습니다. 양령은 경연에 나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고 스승인 변계량이 간곡히 권하면 대놓고 귀찮다는 내색을 했습니다. 사냥에 빠져 며칠씩 궁을 비우기 일쑤였고 기생을 불러들여 밤새 풍악을 울리는 일도 반복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젊은 왕자의 방탕함 정도로 넘길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선을 넘는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양령은 남의 첩을 빼앗는 행패를 부렸고 궁녀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조정에 알려지면서 대신들의 상소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자의 잘못을 바로잡아달라는 온건한 내용이었지만 사건이 반복되자 마침내 세자를 교체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주장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태종은 처음에는 양령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들을 불러 꾸짖고 행실을 고치라 명하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양령은 반성하는 척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의 행태로 돌아갔습니다. 부자간의 이 지루한 줄다리기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구나. 태종은 이 상황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대비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양령을 폐하고 충령을 세자로 세우는 것. 그 시나리오는 태종의 머릿속에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충령의 혼처를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직접 고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태종 18년 6월 태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정 대신들을 편전에 불러 모은 자리에서 태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세자 양령의 행실이 이와 같으니 더 이상 세자의 자리에 두기 어렵다. 세자를 바꾸고자 하니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편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자 교체는 나라의 국본을 흔드는 중대사였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또 한 번의 왕자의 난이 벌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영의정 유정연이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전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충령대군이 세자의 자리에 가장 합당하다고 아뢰옵니다. 학문이 깊고 성품이 너그러우며 사리 판단이 발사옵니다. 다른 대신들도 하나둘 동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 반대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양령의 비행은 누가 봐도 세자의 자격을 잃기에 충분했고 충령의 자질은 이미 조정에서 공공연히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양령대군이 폐위되고 충령대군이 새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충령은 사저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세자의 자리는 영광이기 이전에 공포였습니다. 아버지가 왕자의 난으로 형제들의 피를 밟고 왕위에 오른 참혹한 역사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인 양령이 하루아침에 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며 충령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저 자리는 사람을 올려세우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집어삼키기도 하는 자리다. 내가 과연 저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옆에 심씨가 있었습니다. 실록에 심씨의 말이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충령이 세자의 직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고 태종 앞에서도 예연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미루어 심씨가 남편에게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책만 읽던 소년 왕자가 하룻밤 사이에 나라의 후계자가 되어야 하는 무게를 심씨는 남편 곁에서 함께 지고 선 것입니다. 그런데 충령이 세자가 된 그 순간 시몬의 위치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왕자의 장인에서 세자의 장인으로 한 단계 격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곧 미래 임금의 외척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정의 시선이 시몬에게 쏠렸고 이전에는 눈길도 주지 않던 자들이 슬금슬금 시몬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종은 매의 눈으로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몬, 내가 분수를 지키기를 바란다. 네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나도 칼을 꺼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외척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퀴에 가장 먼저 깔려나갈 사람이 누구인지 태종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몬의 몰락. 외척의 싹은 미리 잘라야 한다. 태종 18년 겨울 충령이 세자로 책봉된 지 불과 몇 달 뒤 조정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시몬이 있었습니다. 일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태종은 충령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상황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세자 책봉에 이어 양위까지 태종의 행보는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이 양위 소식은 조정을 술렁이게 했고 시몬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시몬은 이 무렵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 있었습니다. 태종이 직접 보낸 외교사절이었습니다. 멀리 명나라 땅에서 양위 소식을 전해들은 시몬은 측근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타국에서의 고된 사신 생활 중에 잠시 긴장을 풀었던 자리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시몬이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몬이 양위 소식을 듣고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상감께서 물러나시면 세자가 보위에 오르시니 이제 세상이 달라지겠구나. 이 한마디가 시몬 가문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시몬의 측근 중 누군가가 이 말을 조정에 고변한 것입니다. 태종이 이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실록은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조치는 번개처럼 빠르고 가차 없었습니다.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시몬을 국경에서 체포하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조선 땅을 밟기도 전에 시몬은 포박된 채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죄명은 불경이었습니다. 상황의 양위를 두고 불온한 발언을 했다는 것, 즉 임금의 권위를 가볍게 여겼다는 혐의였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시몬의 부주의한 발언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태종이 의도한 정치적 제거였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몬의 발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사돈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상에 가까웠지 역모의 증거라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대로 태종의 입장에서는 외척이 임금의 교체를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 신호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태종에게 진위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태종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시몬의 처벌이 아니라 외척의 싹을 잘라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발언은 칼을 빼들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고 그 칼은 이미 몇 년 전 충령의 혼처를 고르는 순간부터 갈아놓은 것이었습니다. 태종은 시몬을 수원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약을 내렸습니다. 시몬의 나이 50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시몬은 사약을 받아들기 전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그 한마디가 시몬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종의 칼날은 시몬 한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몬의 형제들이 연좌되어 유배되거나 관직을 박탈당했고 심씨 일가에 연결된 관료들까지 줄줄이 파직되었습니다. 한때 조정에서 전도유망하던 가문이 하룻밤 사이에 풍비박산이 나고 멸문에 가까운 화를 입은 것입니다. 세자궁의 깊은 방 안에서 세자빈 심씨는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실록에 심씨의 반응이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울었을까요? 소리쳤을까요? 아니면 시아버지를 원망했을까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심씨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뿐입니다. 아버지가 사약을 받은 그 참혹한 상황에서도 심씨는 세자빈으로서의 예를 한치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태종 앞에 나아갈 때도 얼굴에 원한의 빛을 내비치지 않았고 궁중의 소임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울어서는 안 된다. 내가 무너지는 순간 세자 저하까지 위험해진다. 아버지를 죽인 분이 내 시아버지다. 하지만 그 시아버지의 아들이 내 남편이다. 남편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충령 역시 장인의 죽음 앞에서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한마디 항변이라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충령은 뼛속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양령이 폐쇄자된 전례가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친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해야 하는 자리. 21살 청년이 지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심씨와 충령은 소리 없이 함께 지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왜 이토록 잔혹했을까요? 단순히 권력에 미친 폭군이어서가 아닙니다. 태종에게는 뼈아픈 선례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처가인 원경왕후 민씨의 친정이 막대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태종은 결국 처남인 민무와 민무질 형제를 직접 죽여야 했습니다. 아내의 친정 오빠들을 자기 손으로 베어낸 것입니다. 원경왕후는 그 일로 평생 태종을 원망했고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렸습니다. 그 끔찍한 경험이 태종에게 하나의 철칙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외척의 싹은 자라기 전에 잘라야 한다. 내 아들만큼은 외척 때문에 형제를 죽이는 일이 없어야 하고 아내의 집안 때문에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내가 미리 그 싹을 잘라놓으면 충령이는 나처럼 피를 보지 않아도 된다. 며느리의 친정을 멸문시키면서 아들의 왕권을 다지는 모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며느리의 눈물 따위는 계산에 넣지 않는 냉혹함. 그것이 태종 이방원이라는 인물의 비극적 본질이었습니다. 뒤틀린 사랑이라 부를 수도 있고 제왕의 냉정한 판단이라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 칼날 아래에서 피를 흘린 것은 결국 시몬이었고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킨 것은 심씨였습니다. 태종의 마지막 선물 후궁까지 직접 고르다. 태종의 간섭은 시몬의 제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충령이 세자가 된 뒤 그리고 왕위에 오른 뒤에도 태종은 상왕으로서 아들의 사생활까지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세종의 후궁 간택이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태종은 세종에게 후궁을 드리는 일까지 직접 주관했습니다. 후궁 후보의 집안 용모 성품을 일일이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세종이 아니라 태종이었습니다. 아들의 잠자리 상대까지 아버지가 고른다는 것은 현대의 시각에서 보면 기이한 일이지만 태종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후궁의 집안이 세자빈 심씨의 집안보다 커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너무 미미해서도 안 된다. 후궁 가문 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궁중에 분란이 없다. 태종은 후궁 선발에서도 외척의 힘을 철저히 계산했습니다. 어느 한 후궁의 친정이 갑자기 세력을 키우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후궁들의 출신 가문을 의도적으로 분산시켰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둑판 위에 돌을 배치하듯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이러한 간섭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실록에는 세종이 태종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세종이 즉위 이후 소원왕후 심씨를 한결같이 존중하고 의지한 것을 보면 아버지가 정해준 후궁들 사이에서도 심씨의 자리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지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원왕후 심씨의 입장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친정아버지를 죽인 시아버지가 이제 남편의 다른 여인까지 골라서 보내는 상황. 보통 사람이라면 원한과 분노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 씨는 후궁들을 너그럽게 대했다고 전해집니다. 후궁이 아이를 낳으면 직접 축하했고 궁중의 여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았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전하의 마음도 흔들린다. 이 궁궐에서 내가 할 일은 원망이 아니라 버팀이다. 어쩌면 심 씨는 이미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시아버지의 잔혹한 방식이 결과적으로 남편의 왕좌를 굳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친정의 비극 위에 세워진 왕권이지만 그 왕권 덕분에 남편이 성군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역설을 심 씨의 이 담대한 인내는 조선 초기 왕실 여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태종은 세종 4년 서기 142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 태종이 남긴 마지막 정치적 행보 역시 외척 제거였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 상황의 힘이 사라지면 외척이 바로 할 것을 우려하여 죽는 날까지 조정의 인사를 조율한 것입니다. 아들을 위한 길을 닦되 그 길 위에 장애물은 피도 눈물도 없이 치우는 것, 그것이 아버지 태종의 뒤틀렸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세종의 눈물 아내의 친정을 복권하다. 태종이 세상을 떠난 뒤 세종은 비로소 자신의 의지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장인 시몬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즉위 초부터 이 문제를 가슴에 품고 있었지만 상황 태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감히 꺼낼 수 없었습니다. 장인의 복권을 입에 올리는 순간 태종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태종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면 세종 자신의 왕위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이 세상을 떠나자 세종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몬의 유배된 형제들을 하나씩 한양으로 불러올렸고 빼앗긴 관직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몬에게 관작을 추증하여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태종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선왕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세종은 이들을 조용히 그러나 완강하게 설득했습니다. 시몬의 일은 과인의 사사로운 정 때문이 아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바로 잡는 것이 왕도이다. 세종의 이 말에는 이중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적인 정의의 회복이었지만 그 안에는 10여 년간 친정의 몰락을 묵묵히 견뎌온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장인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이 녹아 있었을 것입니다. 소원왕후 심 씨는 친정이 복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실록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곱게 접어두었던 아버지의 기일 제문을 다시 펼쳐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유배지 수원에서 차디찬 사약을 받아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비로소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이제야 이름을 되찾으셨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의 관계는 이후로도 한결같았습니다. 세종이 과로로 쓰러질 때면 심씨가 곁을 지켰고 세종이 당뇨와 안질로 고생할 때면 심씨가 약을 다렸습니다. 세종은 정사를 결정할 때 종종 심씨의 의견을 물었다고 하며 심씨는 남편이 훈민정음 창제에 몰두할 때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8이라는 사실도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비극 위에 세워진 결혼이었지만 그 비극을 함께 견뎌낸 두 사람의 유대는 조선 왕실 역사에서 가장 단단한 부부의 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뒤틀린 사랑의 유산 태종이 남긴 것, 세종 24년 서기 1442년 3월 소원왕후 심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6이었습니다. 세종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소원왕후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세종은 정사를 거의 돌보지 못할 만큼 깊은 상실에 빠졌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16에 만나 30해를 함께한 아내 친정의 멸문이라는 엄청난 비극 속에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여인. 자신이 성군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준 반려 그 사람이 떠난 것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겠소. 세종은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소원왕후가 떠난 뒤 8년을 더 살았지만 그 8년은 질병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세종이 소원왕후의 곁에 묻혀있는 영능. 두 사람은 죽어서도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직접 고르고 장인을 직접 죽이고 아들의 후궁까지 직접 간택한 남자. 피해 군주 냉혈한 정치가 잔혹한 시아버지 그 모든 수식어가 태종에게 붙습니다. 그러나 태종이 없었다면 세종도 없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태종이 외척의 싹을 미리 잘라두지 않았다면 세종은 즉이후 외척 세력과의 권력 다툼에 휘말려 훈민정음도 치국이도 해시계도 만들 여유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피바람 속에서 닦아놓은 길 위에서 아들은 비로소 문치에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태종의 사랑은 뒤틀려 있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며느리의 행복을 빼앗았고 왕조의 안정을 위해 한 가문을 희생시켰습니다. 그 사랑의 방식이 옳았느냐고 묻는다면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뒤틀린 사랑의 한가운데서 묵묵히 버텨낸 한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의 인내 위에 조선 최고의 성군이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소원왕후 심씨 아버지를 잃고도 무너지지 않았던 여인. 시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던 며느리 남편의 위대함 뒤에서 조용히 빛났던 왕비. 교과서에는 세종대왕의 업적이 화려하게 적혀 있지만 그 페이지를 넘기면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여인의 눈물과 인내가 스며 있습니다. 이것이 조선왕조실록이 전하는 태종 이방원과 며느리 소원왕후 사이에 얽힌 궁중비사의 전모입니다. 뒤틀린 사랑과 초인적인 인내 그리고 그 위에 피어난 성군의 시대 역사는 때로 이렇게 잔혹한 토양 위에서 가장 찬란한 꽃을 피워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냉혹한 칼날과 소원왕후 심씨의 묵묵한 인내 그 위에 세종대왕의 찬란한 시대가 세워졌습니다.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조선 왕실의 숨겨진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궁중비사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